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도 전셋값만큼은 요지부동입니다. 신학기 등 계절 수요에다 강남 일대 대규모 재건축까지 겹치면서 올 상반기에도 전셋값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세난의 실태 그리고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부가 2015년 한 해 동안의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내용을 밝혔는데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당히 올랐고 또 전셋값은 뭐 더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죠. 혹시 두 분이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정도에 전셋값이 한 평당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천만 원 돈입니다. 그러니까 4배가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4배가 전셋값이 평당 뛰었느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주택을 매매하시는 형태, 트렌드라 그러죠. 추세가 매매 아니면 전세에서 매매 아니면 월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왜 월세로 바뀌게 되었느냐의 그 뒤에 배경도 있겠지만 이 전세 물량이 그만큼 부족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쏟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됐다고 갑자기 전세 물량이 많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전세난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뭐 역대급 최대 전세난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을 아마 올해 연초에 또 많이 들으실 건데 내년이 돼도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물량 부분에 있어서 전세로 나오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 그리고 굳이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려 그러면 물론 재건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택의 새로운 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주거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거 부분이 대부분 전세로 사시던 분들이 되나서 이 전세 물량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역대급 전세 대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작년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 실수요자들이 이렇게 전셋값이 막 너무 오르다 보니까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 이유도 겁니까? 충분하겠죠. 한 220만 건 정도 이제 주택 거래량이 상당히 2006년 이후에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만 미국 금리가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낮은 금리 상황 그리고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분양 물량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한 20만 건 넘게 있다 보니까 이 물량을 소화해내는 방식이 건설사 입장에서도 빨리 이거를 재고를 떨어내야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고 또 세 번째 이야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 거래 전세를 사느니 전세 가격이 주택 가격의 70에서 80%를 육박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일 바에야 주택을 직접 내가 실제 거주할 사람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 아니고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올해도 주택 매매가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택 매매 부분은 글쎄 뭐 언론 쪽에서 양쪽의 논의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택 공급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부분 또 우리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냐면 또 언론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상 숨어 있는 실수요량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부동산 경기를 탄다면 미분양 물량도 소진이 되면서 경기 활성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미분양 물건은 2015년보다 분명히 줄어들 게 분명한 것 같고요. 반면에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도 전세를 가느냐 아니면 주택을 내가 거래를 하느냐 이 문제는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아직까지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앞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의 70~80%에 육박한다. 깡통 전세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해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게 제가 전세를 100만 원 주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체 집값 매매 가격이 전체 전세가의 한 70~80%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이 집값의 70~80%인데 집값이 뚝 떨어져서 100만 원 주고 전세 들어갔는데 70만 원의 주택이 거래된다. 그러면 깡통이 돼버리는 거죠. 30만 원 손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인데 글쎄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은 뭐 일부 특정 지역에서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군 문제와 주택 수요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깡통 주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네. 지방 같은 경우 경기도라든지 네. 일부 지방 부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도 실거래자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깡통 전세하고는 좀 거리가 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일반 아파트 분양가 최고치를 경신한 아파트가 예. 나왔더라고요.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4,290만 원. 이거 뭐 웬만한 직장인 연봉으로도 단 3.3제곱미터도 살 수가 없네요. 웬만한 일반 직장인 네. 연봉이 아니라 뭐 1년치 연봉을 다 부어도 안 되는 거죠. 한 평도 못 사는 거죠. 네. 예. 신반포자이라고 하는 곳인 모양인데요. 아마 4,290만 원. 그 주변에 있는 일부 아파트 몇 군데가 4,240만 원 정도, 한 50만 원 정도 더 낮은 부분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아마 높게 50만 원 정도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신반포 쪽에서 재건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남아 있는 택지가 사실상 많지가 않거든요. 중요한 요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있다 보니까 네. 자기들이 조금 건설사들이 무리해서 택지를 사고 이거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분양 물건이 존재를 하는데 이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는 네.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무이자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혜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우려가 되는 점이요. 이렇게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워낙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인근 지역까지 같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 전반적으로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1억씩 다 올랐다 그러거든요. 근데 기사분들한테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1억이 다 올라셔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제가 이걸 1억 올랐다고 해서 팔고 더 큰 평수로 가려고 그러면 이것도 1억, 2억 다 올랐는데요. 이런 말씀이거든요. 같이 올랐으니까. 같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신반포자이가 평당 4,290만 원이라서 다른 쪽도 그러면 4,290만 원이 근접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는 거는 단순한 그냥 생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양이 된 것은 택지 매입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미분양은 좀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 공급을 규제하는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공급 물량 자체는 네. 회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의 전출입이,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를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있다, 아니면 과잉 공급이 됐다는 것을 충분히 통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율 조정에 맡긴다 그러면 미분양 물건은 올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또 내년이 되면 줄여들었던 이 부분이 또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오히려 또 미분양 물건이 분양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 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데 농산물처럼 공급이 많아서 공급을 줄이면 그다음에 또 수요가 늘어나고 하는 네네. 이런 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도 아마 당분간 그런 모습 속에서 경기 부양의 어떤 측면과 같이 나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성, 어떤 대책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질문에 궁금해하세요. 예를 들면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네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집을 사실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물론 언론에서 너무 과대 포장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집값이 더 떨어질 겁니다. 아니면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기회이기 때문에 큰 평수를 산다는 것은 무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물량 공급 확대로 이어져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니까 구입할 적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실거주자들이 지금 이자나 월세 또는 전세 이자를 물면서까지 굳이 자기의 실제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소형평대가 요새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주로 갓 결혼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녀를 키우는 분들 중에서는 소형평대, 중형평대를 위주로 해서 실제 거주를 위한다 그러면 네. 주택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전세 대란 말씀도 나오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되는 일은 아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네. 앞으로 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보면은 빚을 지면 부담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그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원리금 네. 상한 쪽으로 가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채를 마냥 지고 가는 것보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모습을 가져간다 그러면 주택 매입에도 우리가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빚만 지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투기적인 목적에서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도 네. 내가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한과 내 소득 수준에 견주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도 1년의 텀을 두고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변동으로 할 것이냐 고정금리로 갈아탈 것이냐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지금 당장 뭐 가격이 오른 시점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네. 실거래자라면 저는 충분히 거래할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또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유일호 경제팀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주문을 하고 싶으세요? 왜 제가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부동산 문제는 금융 경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담보대출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80%가 부동산으로 자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자산이 있다 그러면 80만 원이 부동산이고 20만 원이 동산이거든요. 그만큼 부동산은 중요한데 이 또 80만 원 중에서 한 5, 60%가 은행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면 금융권에도 직결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유일호 부총리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를 하신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 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 공급량의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네. 주택 가격을 안정을 위해서 DTI나 LTV 같은 그러니까 내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또 내 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규제를 조금 더 투명하고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이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100이라 그러면 주택가격 지수가 한 120에서 130대거든요. 아직까지는 20에서 30 정도 물가보다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